한국은 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할까? 그렇게 믿고 자란 일본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후 아버지와 싸우고 눈물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역사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 한마디가 교수들과 언론, 심지어 일본 교육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야시 유미카라고 합니다. 도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제 조부께서는 한국 관련 업무로 늘 고충을 겪으셨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전통적인 보수 집안이었기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 사쿠라의 추천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작품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몰래 드라마를 보았고 자연스럽게 K-팝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그룹들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실 때면 저는 얼른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부모님이 제 취미를 아시면 크게 실망하실 테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도쿄 국립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며 국제관계학부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관계에 관심이 있었고 도쿄 국립대학교는 그런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입학식을 마친 후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해외 문화 탐방을 갈 수 있는 기회였죠.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하필 왜 한국이냐?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라마와 음악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대학생이 된 만큼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이제 성인이니 내가 결정해라라고 하셔서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시며 한국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이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일본인이라는 걸 크게 드러내지 말고 되도록 한국 학생들과 정치 이야기는 피해라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들었고 저는 애써 무시하며 짧게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몰래 보던 드라마, DVD와 좋아하는 K-팝 가수의 앨범이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 담당 교수님이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써 있었거든요.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예상과 달리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리타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 심사는 일본보다 더 빠른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공항 곳곳의 디지털 안내판은 일본의 어느 공항보다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인천공항 곳곳에 설치된 문화체험관과 예술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도쿄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담당 스즈키 교수님과 조교님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저 외에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제 룸메이트인 나카무라, 히로미도 함께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한국에 온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타나카 쇼타와 이와모토 아이 같은 친구들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눈은 휴대폰 신호 표시에 고정됐어요. 기차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은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도 오지 신호가 끊기지 않았어요. 도쿄 국립대학교 공학부에서 통신기술을 전공하는 선배가 일본이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차장 밖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은 도쿄보다 더 세련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곳곳에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고 한강을 따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의 복잡하고 좁은 거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히로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마치 일본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라.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세련된 시설들은 일본에서 배워온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짐을 풀고 일행과 함께 인사동으로 첫 나들이를 나갔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렀을 때 점원이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는 일본어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주문을 하는 동안 점원은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고 음료를 내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반일 감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따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첨단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높은 벽돌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이 건물 앞에 서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가이드 최윤아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 의해 고문당하고 수감되었던 장소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이 감옥은 한국인들에게 암흑과 공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도쿄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친구들과 함께 온 견학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받을 때도 직원분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견학은 당시 취조실부터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여러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 고문용 의자, 손톱 뽑는 도구, 전기 고문 장비, 일본 경찰이 사용했던 실제 도구들이었습니다. 설명에는 각 도구의 사용법과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뜨거운 물 고문이라는 방법은 사람의 입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배를 밟아 고통을 주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어요. 국제관계학부 동기 타나카 쇼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장된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했을 리가 없어. 모든 점령국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전시된 도구들과 함께 있는 당시의 기록 사진들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일본 경찰들의 모습과 고문을 받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였어요. 이와모토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는 일본 내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학생들이 많은 곳이라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복도를 지나 독방을 보았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각 독방마다 붙어있는 설명을 읽으며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단지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갇혀 고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 선생님이 한 독방 앞에서 멈추었어요. 이곳은 유관순 열사의 방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18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였죠.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8살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소녀가 이 차가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았다니.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제 모습과 겹치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친 그녀의 용기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제 중얼거림에 히로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도쿄 국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동아시아사를 전공하고 있는 선배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접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 식민 지배의 잔혹함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3.1 운동에 관한 전시관에서는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33인의 민족 대표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폭력이나 증오를 조장하지 않고 독립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까부터 우리를 안내하던 유나 선생님이 다가와 물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광범위하게 일어났나요? 아니면 일부 극단적인 사례였나요? 그때였습니다. 유나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본인이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전시관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눈앞의 분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라니.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증조부는 최재성이라는 분이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졸업 후에는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3.1 운동이 일어나자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가셨고 그 후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선생님의 증조부는 1919년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 32살.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가셨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을 뿐인데 그의 삶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 선생님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은 흑백 사진 속 남성의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남아있는 일제 경찰의 피해자 기록까지. 이것이 증조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성의 눈빛은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당시 재판 기록과 신문 기사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조선 총독부 경찰이 직접 작성한 고문 기록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대나무 조각을 손톱 밑에 넣고 물고문을 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마치 일상적인 업무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사무적인 보고서처럼 기록된 이 문서들은 그 시대의 잔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이런 고문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됐죠. 그들에게는 식민지 지배의 당연한 수단이었고 법적으로도 정당화되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유나 선생님의 가족은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증조부의 죽음이 가져온 아픔은 할아버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가족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상처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진정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일본에서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이 피해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가해자였던 거죠. 도쿄 국립대학교에서 더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유나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코바야시 씨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거리였어요. 그곳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소녀상 주변에는 꽃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소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나 선생님의 설명이 시작되면서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상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립니다.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본군이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역사 수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유나 선생님은 이 소녀상이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부분 16에서 17살.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다고 하셨어요. 소녀상의 짧은 머리, 주먹 쥔 손, 맨발의 의미까지. 모든 디테일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또한 그 의자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소녀상 주변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긴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도쿄 국립대학교 입학 후 첫 역사 강의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어요. 소녀상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는 일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일본인 유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키타가와 에미, 도쿄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에미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와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일본어로 번역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감추려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잔혹한 진실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도쿄 국립대학교 같은 일본 최고의 대학에서도 이런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상을 떠나기 전 저도 작은 편지를 써서 남겼어요. 이제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 코바야시 유미카. 작은 행동이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만이라도 한국의 거리를 더 걷고 싶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고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즐비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데이트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을 찾아가는 길에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길 안내판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국어로 물으셨고 제가 일본어로 대답하자 바로 이해하시고는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배웠죠. 특히 한국인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부모님 세대라면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을 나이인데도 일본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길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확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 입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헤어질 때 그분은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자고 있는 척하거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양보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께서 지하철에 타실 때였어요. 젊은 학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가방을 들어올리고 자리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한국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인 저를 차별 없이 대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학생들이 모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옆 테이블에서는 3명의 학생이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중요해. 하지만 미래 세대인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학생은 그래도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완전한 화해는 어려울 거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양국 청년들이 더 자주 교류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요. 여러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도쿄 국립대 국제관계학부 신입생이라면 환영해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들과 나눈 2시간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란 걸 알면서도 전혀 차별 없이 대해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더 열린 태도로 대화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이번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캐리어 속으로 옷가지들을 넣으면서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차곡차곡 정리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독립운동가 후손 윤아 선생님의 이야기, 소녀상 앞에서의 눈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따뜻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2개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는 교과서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다른 하나는 이곳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요. 이 두 진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서울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도쿄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과 한국 양국이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서재에 계시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관심 있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도쿄 국립대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책 한 권을 가져오셨어요. 한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미카, 넌 아직 대학 생활이 얼마 안 됐으니 한국의 선전에 쉽게 넘어간 거야. 그들은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해서 일본을 나쁘게 만들려고 해. 대학에서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역사는 양쪽에서 볼 필요가 있어. 서대문 형무소의 고문 도구들,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의 눈물, 독립운동가 후손. 윤아 선생님의 담담한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선전이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용기가 담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직접 본 거예요. 문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도쿄 국립대학에 입학해서 객관적인 역사관을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모두 조작된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겠니? 그리고 도쿄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진실을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 선명했으니까요. 전 더 많이 알아볼 거예요. 도쿄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역사학과 교수님들께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강좌도 듣고 싶어요. 직접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에 걸린 도쿄 국립대학교 입학식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말씀만 들으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학생이 된 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은 광범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증언과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슬픔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도쿄 국립대학교에 돌아가면 역사 동아리에 가입해 볼 생각이에요. 또한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더 깊이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득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유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학생 에미처럼 진실을 알고 행동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 작은 결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실을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대학의 한국어 강좌를 듣고 한국어도 배워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또한 한일 역사 동아리나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쿄 국립대학교 한국어 강좌를 검색해보니 다양한 수준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초급 과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출할 책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한일 관계사, 위안부 문제의 진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에서의 4년간 저는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찾아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창밖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누군가가 이 달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역사도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들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북을 열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보다 직면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제 그 용기를 갖고자 한다. 이것이 내가 도쿄 국립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첫 번째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도쿄 국립대학교에서의 새로운 학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학교 축제에서 한일 관계를 다루는 부스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졸업 논문은 한일 역사 화해에 대해 쓰고 싶어요. 앞으로의 학생 생활이 기대되면서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눈을 감지 않을 거예요.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도쿄 국립대학교에서 첫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서로 소개를 나누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옆자리에 앉은 타나카 마이코라는 학생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녀 역시 일본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에 충격을 받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이코와 함께 캠퍼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역사 교사였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쳤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미카,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이코가 물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먼저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대화를 통해 한 사람씩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이코와 저는 도서관에서 한일 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내에서 출판된 책들과 해외에서 번역된 책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진, 진실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첫걸음을 뗀 것뿐이지만 이 여정이 의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 후 도쿄 국립대학교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관계학부에서 한일 교류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도쿄국립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양국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에는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학생 20명, 한국 학생 10명 정도였어요. 오카모토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의 박정민 교수님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카모토 교수님의 말씀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각자 소개를 나누고 4개의 조로 나뉘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 2명과 일본 학생 3명이 함께하는 조에 배정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태원과 이수진, 그리고 우리 학교의 마이코, 켄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서로의 관심사와 전공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세 친해졌어요. 태원 씨는 역사학을, 수진 씨는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우리 조의 토론 주제는 역사 교육과 국제 이해였습니다. 태원 씨가 먼저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지지만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체 비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방문해서 체험한 내용과 학교로 돌아와 새롭게 배운 내용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다른 일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런 내용을 배운 기억이 전혀 없어. 켄타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위안부 문제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배운 적은 없어. 마이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양국의 역사 교육 개선 방안, 청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역사 연구 등 다양한 제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주제였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니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온라인으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태원 씨와 수진 씨는 다음 달에 다시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때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역사의 아픔을 딛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오카모토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미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코바야시 씨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국 방문 경험과 그동안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카모토 교수님은 진지하게 듣고 계셨어요.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감추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학부에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 모임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교수님처럼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에 집에 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 한국 학생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오카모토 교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옆에서 경청하셨어요. 유미카, 내 열정은 이해. 하지만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해. 내가 반대하는 건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시각만 받아들이는 것이야. 아버지의 어조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아버지, 저도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양쪽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에도 한쪽 관점만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켄지, 내 딸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렴. 세상은 우리 세대의 생각보다 더 넓단다. 할머니의 뜻밖의 지지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가족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인 친구가 있었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1958년쯤 내가 20살 때였지. 대학에서 만난 유학생이었어. 그 친구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한국 출신이었어. 우리는 좋은 친구였지. 하지만 그때는 그런 우정이 쉽지 않았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전후 시대의 복잡한 감정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결국 서로 연락이 끊긴 안타까운 사연까지. 그 친구 이름이 박영희였는데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단다. 유미카야, 너는 할머니가 못다 한 교류를 이어가는 거야.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 저는 단순히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좋아, 유미카. 내 길을 가렴. 하지만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 그날 저녁 아버지의 완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은 진전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변화였어요.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주말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세대를 뛰어넘어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 국경을 넘은 우정을 경험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 같아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쿄 국립대학교에 돌아온 후 저는 오카모토 교수님이 알려주신 연구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모임에는 열댓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대만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첫 모임에서는 각자 자기소개와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박지원 씨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일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온 리밍 씨는 환경공학을 전공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토론 주제는 기억의 정치학이었어요. 역사적 사건들이 각국에서 어떻게 다르게 기억되고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국의 교과서와 대중매체에서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지원 씨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일본어를, 그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어요. 도서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지원 씨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발음 규칙이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열심히 받아 적으며 연습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만 듣던 표현들이 하나둘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도쿄 국립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전에는 전공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한국어 공부와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한국어 수업을, 목요일 저녁에는 연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분주한 일정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저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마이코 타카하시료, 스즈키 에리, 그리고 저까지 총 4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의 스터디룸에 모여 한일 관계에 관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지만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료는 역사학과 학생으로 대학 아카이브에서 식민지 시대의 자료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리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현대 한일 관계의 쟁점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관심 분야를 살려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미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어느 날 마이코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우리 자신도 많이 배워야 할 단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토론 끝에 우리는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 한일 역사에 관한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첫 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 정부의 입장,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글의 마지막에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라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왔어요. 공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불편해하거나 반박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역사학과의 한 선배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야. 료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된 거잖아.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교과서 왜곡, 한일 화해를 위한 시민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매번 우리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 우리 게시글을 읽은 학생들이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어요. 특히 반가웠던 것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터넷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정보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나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어 실력은 아직 서툴렀지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고 무엇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아버지와는 전화로만 간단히 대화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유미카,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 좀 더 들려줄래?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놀랍게도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스터디 그룹 활동, 한국어 공부, 역사 연구, 그리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까지. 부모님은 경청해 주셨어요. 사실 나도 좀 찾아봤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버지도 무언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 몇 권을 가져오셨습니다. 놀랍게도 한일 관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책들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작가가 쓴 책의 일본어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아직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다른 시각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으셨습니다.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지? 어머니와 내가 의논해봤는데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 놀라움과 기쁨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일 청년 포럼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이 행사는 양국의 청년들이 모여 문화교류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편해하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는 것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의 패널 토론에서 한 한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미카, 내가 자랑스럽구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넘어 양국의 화해와 이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어졌어요. 아직 길은 멀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친구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을 가슴에 안고 저는 새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코바야시 유미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 교과서가 외면한 역사와 마주한 그녀의 이야기, 이해는 갈등보다 강합니다. 과거의 고통을 넘어 미래를 향한 다리가 되고 싶다는 유미카의 바람, 그녀의 진심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을까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